네, 블랙리스트, 특검의 중요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특검법에 이 용어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월권을 하고 있다, 즉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단체가 직권 남용으로 특검팀을 고발했고 여당에선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이번 사태에 한해서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대상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하죠. 오대영 기자, 네. 정말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까? 네, 이런 주장의 그 취지는요. 특검이 아무리 수사를 하더라도 그 범위에 넘어서면 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총 14개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무척 많죠. 그리고 15번째, 맨 마지막에 14번째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특검은 인지된, 즉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은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새누리당 내에서는 관련 사건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인지된 사건, 관련 사건 듣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법적으로 다른 건가 보죠? 일단 인지된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수사를 쭉 하다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된 사건을 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특검은 이 수사의 큰 틀 안에, 그리고 특검법의 큰 틀 안에서 취지가 맞아떨어지면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 특검법 안에서 해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당 국조특위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반론은 관련 사건을 달리 해석했습니다. 네. 형사소송법이라는 또 다른 법에 나온 규정에 따라야 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범한 여러 사건, 혹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한 사건,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사건, 좀 복잡하죠. 네. 이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죠. 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의 사기 미수, 증거 인멸 교사 이런 걸 한꺼번에 관련 사건이다라고 부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네. 형사소송법 11조의 첫 번째에 해당된다는 거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한 죄. 네. 이건 공범이었잖아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강요처럼 최순실, 안종범의 공범. 이런 정도의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관련 사건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요. 네, 관련 사건의 개념을 특검법이 아닌 다른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글쎄 왜 그래야 할까요? 네, 그래서 여당 일각의 주장이 네,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저희가 오늘 취재한 법조계의 대체적인 네. 분석이었습니다. 상관관계가 없는 법을 근거로 했기 때문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법은 법원이 재판할 때,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법원에 사건이 쫙 쪼개져 있을 때 이걸 편의상 합쳐서 판단하라. 즉 관할 사건 병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재판을 위한 규정이지 특검 수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에 관할을 할 때 여러 사람이 피고인이 있는데 이게 공동으로 범죄를 어떻게 묶어가지고 법원이 관할을 할까의 문제하고는 거리가 있는 주장처럼 보이네요, 제가. 네, 그러니까 법원에 관련된 법을 특검에게 적용한 건데 그러면 블랙리스트 수사는 관련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다시 한번 특검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그래서 관련 사건은 수사가 가능하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결론이잖아요. 네. 여야가 합의한 입법 취지상으로도 그렇다는 게 확인이 됐고 기존 특검법들에서도 거의 같은 조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 문제를 수사하다가 나타났습니다. 그 배경에 청와대 정무수석실, 더 뒤에는 비서실 차원의 개입 가능성이 불거진 거죠. 특검법 수사 대상의 8번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 조치한 의혹 사건, 즉 문체부 인사 개입 사건이 여기에 나와 네. 있습니다. 이걸 수사하다가 인지된 관련 사건, 즉 블랙리스트는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장관에서 1급들 사표를 받았는데 특히 예. TF 참여했던 1급들 3명이 결국은 나중에
사직당하게 된 그런 배경도 이와 관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건 조현재 전 문체부 차관이 뉴스룸 인터뷰에서 증언을 한 내용이죠. 네. 내일 조윤선 장관이 소환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만 봐도 블랙리스트 수사가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월권이라는 주장과 달리 법원에서 이미 김기춘, 조윤선 전 청와대 네. 참모들의 압수수색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내준 이후 사건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월권 논란 역대 특검에서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시죠. 수사 범위 등 싸고 공방 가열, 특히 야당 특검 파이팅, 여당 왜 그래 정말. 이게 1999년에 온노비 사건 때 기사 제목인데요. 당시의 야당 한나라당, 여당 국민회의였습니다. 지금과 입장이 정반대죠. 특검의 월권 논란, 수사 범위 논란. 그래서 법이 아니라 정치적 논란이 아닐까?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장하는 위치만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특검은 이와 무관하게 독립된 수사를 계속 이어가야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행보부터 논란. 반 총장 얘기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하자마자 대선 주자급 행보로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 동시에 구설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오늘이었죠. 반기문 총장의 그 반기문 턱걸이가 하루 종일 온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턱걸이 아니라 턱바지. 예, 턱받입니다. 예, 예. 음성 꽃동네 방문 때 누워있는 분께 미음을 떠먹이던 모습,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아까 그 앵커 브리핑에도 한번 그 사진이 나왔었는데, 네. 자,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왜 본인이 이 턱받이를 하고 있느냐라는 논란이었고, 또 이렇게 누워있는 분의 경우에 저렇게 떠먹였을 경우 기도 폐쇄의 위험성 같은 게 있는 걸 예. 몰랐느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일었던 겁니다. 예. 하지만 반 전 총장 측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러냐? 어르신께서 그렇게 미음을 그렇게 드시는 건 문제가 없다고 했고, 복장도 꽃동네 측에서 요청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꽃동네 측에 확인해 보니까 저건 턱바지가 아니라 앞치마로 위생상 착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침대도 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좀 세워져 있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참고로 그때 영상을 보면 실제로 반 전 총장이 그 식사를 떠먹이기 전에 좀 일어나시게 할까요? 이런 식의 묻는 장면도 나오기는 합니다. 예. 제가 사실은 32년 전에, 오래되긴 했네요. 음성 꽃동네를 며칠 동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제작하느라고. 그때는 저런 앞치마나 이런 거는 사실 주진 않았었습니다. 요즘 저게 생긴 모양이죠. 그런데 또 저 음성 꽃동네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좀 약간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또 의문이 나오기도 있어서 그런가요? 뭐 예.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무튼 다 서로 해명을 들으면 논란거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왜 논란이 됐을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귀국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행보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요. 예. 당장 이 귀국한 뒤에 편의점에 들러서 생수를 하나 집었는데 알고 보니 하필이면 프랑스제 에땡땡을 골라가지고 참모들의 권유로 급하게 국산으로 바꿔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늘 마시던 물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또 다음에 공항철도 티켓을 사는데 아까도 나왔지만은 10,000원짜리를 한꺼번에 두 장이나 넣다가 또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 장면은 좀 사실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 장씩 넣어야 되죠. 예, 예. 두 장을 넣고 싶어도. 예. 자, 또 있습니다. 현충원 방문했을 때는요. 또 이렇게 방명록 밑에다가 잘 보시면 뜨거운 그 핫팩이 있는데 저게 그림이 포착이 돼서 과잉 의전 논란이 있었고요. 예. 또 14일 충북 AI 방역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주변에 같이 간 저런 참모들이 방역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자, 이렇다 보니까 연이은 압축적인 서민 행보가 그림 만들기 차원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보여주기 아니냐 그런 거잖아요. 보여주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뭐 앵커 브리핑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여주기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른바 턱받이 논란도 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여주긴 하더라도 좀 더 진정성 있게 제대로 보여줬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 예. 자, 역대로 대선 주자들 늘 민생 서민 행보를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종종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자, 유명한 거죠. 정몽준 전 대표 2008년 당시 토론회에서 버스 요금 70원이라고 얘기했다가 상당히 여론의 비판으로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예.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군부대 방문했을 때 이 사진 상당히 두고두고 발목이 잡혔는데요. 자, 군대 다녀온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예. 이렇게 총을 쏘게 되면 큰일 본인이 상당히 얼굴이 다치게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잘못하면 광대뼈가 함몰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안 갔다 온 측면이 뭐 또 그때 논란이 일었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도요. 2012년 대선 당시에 이렇게 신생아를 안고 촬영을 해서 신생아실에 들어가서 촬영을 해서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뭐 오늘 반 전 총장은 박 대통령과 통화해서 잘 뭐 대처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구설에 오르게 했는데 본인이 대처를 잘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첫 회의부터 항의. 이거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당대표로 돌아온 박지원 대표가 첫 최고위를 오늘 열었는데 집중 견제를 받았습니다. 예. 앞으로 혼자 행동하지 말라는 건데 잠깐 들어보시죠. 박지원 대표의 지지는 1인 2표제로 환산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30%밖에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들과 상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저희들과 상의 없이 첫 공식 일정을 했다는 것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 반기문 전 총장도 영입할 수 있다. 이게 그 박 대표의 얘기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이 문제는 혹시 그러면 이견이 없습니까? 지금 최고위원 대부분이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안 전 대표는 반 전 총장과의 연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먼저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된다. 이른바 자강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예. 자, 박지원 대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강론과 연대론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주장을 하자 곧바로 안철수계 김영환 최고위원이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이건 순서의 문제다. 먼저 자강을 해야 된다라고 맞받아 쳤는데 예. 이렇게 논란이 일자 박 전 대표 앞으로 모두 발언 30분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비하인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많이 오바했니? 이게 누굽니까? 네. 예. 이가혁 기자군요. 네. 네. 언제도 그 금요일에 돌아왔던가요? 예, 금요일 오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기자가 대신 갔고 예, 현장에서 아까 네. 저 연결했었는데. 점심 같이 먹고 바톤 터치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디 저 올보로에서? 네. 네. 며칠 있었죠? 원래 프랑크푸르트로 출장 갔다가? 네, 23일 있었습니다. 아 23일. 오래 있었네. 그렇게 안 느껴졌는데 굉장히 길었네. 네. 그죠? 같이 있었던 예. 거죠? 이학진 카메라 기자. 네. 네. 잘생긴 저희 네? 대표 카메라 기자입니다. 근데 뭐 저 듣자 하니 후문을 들었더니 테러범으로 많이 검문을 받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취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코시험 때문에 좀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네.
아니 그쪽 사람들도 코수염 많이 기르는데 왜 그 이학진 기자만 그렇게 오해를 받았을까요? 이게 베를린 테러. 예. 네, 아마 저희 입국하기 한 일주일 전인가 그 베를린 테러가 한번 난 적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것 때문에 검문 검색이 더 강화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하여간 뭐 그건 본인의 일종의 그 트레이드 마크인 모양이죠. 오늘도 네. 면도를 안 하고 온 거 하고 보니까. 왔습니다. 그럼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검문을요. 네. 한 4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이 시간은 본의 아니게 제가 그 옛날 얘기를 가끔 하는 시간인데 네. 70년대 중반에 몇 년 전입니까? 40년 전 얘기네, 그죠? 네. 지금은 없어진 서울 신탁은행에 강도가 들었어요. 근데 그 강도가 인상 차이가 저하고 매우 비슷해서 다니는 데마다 부신 검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 가서 그렇게 검문을 받고 그랬으니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예. 처음 공개된 그 은행 터리범으로 몰리신 얘기를 최초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최초 공개 맞습니다.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아주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요. 저희가 12월 30일 날 독일 시간으로 그냥 카카오톡으로 이제 선배께 그냥 새해 인사를 드릴 겸 해서 저희가 어떤 차 안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예. 어디론가 출발한다고. 예. 그러고 이제 며칠 뒤에 아마 저희 며칠 뒤에 뭐 바로 다음 다음 날인가? 예. 보고를 받으셨을 다다음 텐데 날, 예, 예. 네, 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그냥 좀 궁금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카톡으로 저 이가혁 기자하고 이학진 기자가 이렇게 운전하는 모습을 물론 서서 찍은 거겠지만 보내왔길래 이 친구들이 어딜 가나 그랬었는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저한테. 그죠?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그러면서 이틀 뒤에 덴마크 올보를 가겠다고 그래서 야 나한테도 얘기를 안 하는구나. 보안 의식이 철저하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저희 질문은 사실 이거였고요. 갑니까? 가면 됩니까? 네, 자 안나경 앵커께도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뭐 저희 준비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정유라 씨랑 나이가 저희 보도국에서 아마 제일 가까운 기자 앵커인데 사실 뭐 이화여대 부정 입학이고 해서 또래 친구분들도 많이 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느낌이신지 정유라 씨에 대한. 뭐 저희 친구들을 이야기할 것도 없이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또래 학생들이 어떤 심정인지는 많은 모습들이 이제 보도가 됐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제가 굳이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그 몇 번 지켜보니까요. 안나경 앵커는 결코 자신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될까 봐. 예, 네. 오히려 개인 얘기라는 건 제 쪽이 더 많이 하는 편이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사실 아까 안나경 앵커가 말했듯이 굳이 정유라 씨에 대한 어떤 감정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저희가 찾아간 이유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고 또 개인적으로 저도 이화여대 취재를 담당했던 입장에서 어떤 혜택을 받은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꼭 만나면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찾아간 건데요. 먼저 저희 소개를 다시 한번 좀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 2부 이가혁이고요. 예, 저는 카메라 기자 이학진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영상 취재 기자가 여기 출연한 건 최초죠. 네, 저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취재팀의 대표 얼굴로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워낙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독일 한식당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보다 훨씬 선배이십니다. 선배도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독일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프랑크푸르트에 있다고 보고 취재를 시작했는데 한식당이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취재를 하면서 제가 가혁이한테 했던 얘기가 야 이거 한국에 있을 때보다 한식을 더 많이 먹는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네. 예, 한식당을 정말 많이 갔습니다. 근데 좀 비쌌어요, 그죠? 네, 가격이. 우리로 따지면 일식집이나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는
했는데 저희가 한식당에서 밥을 먹은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 교민분들의 말을 최대한 듣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정유라 씨가 네, 예, 있었던 다녀갔던. 네. 예. 그리고 저희가 한식당 앞에서도 뻗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는 아마 저희를 보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 남자 2명이 이렇게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더라 뭐 이런 보도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게 아마 저희가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그게 생각합니다. 경찰이라는 소문이 막 돌았었죠. 네. 예, 경찰이 와서 조사한다. 근데 그만큼 비싼 돈을 주면서도 특히 저녁은 저희가 항상 그 한식당에 가서 먹었는데 그 오버워즈라고 프랑크푸르트 주변에 있는 그 일종의 뭐 외곽 마을이죠. 거기에 이제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가 귀국하기 전까지 드나들었다. 뭐 이런 식당에 특히 저희가 많이 가서 네. 사장님을 최대한 설득하고 또 그 종업원 분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최근까지 들었던 것이 어떤 것인가 계속 좀 여쭤보기도 하고 네. 또 영상도 담고 했습니다. 그 실제로도 소득이 좀 있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사실 교민 그 식당 분들이 좀 많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참 많아서 거길 자주 가고 또 거의 거기서 독일에서 뻗치기 하다시피 그 한식당을 많이 갔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알려주셨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맞아요. 예 그런 바람을 갖고 자주 찾아뵀는데 지금 이학진 선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미 이제 독일 사회에 너무나 많은 한국 취재진들이 한번 휩쓸고 갔기 때문에 최순실 씨 귀국 전에 이미 독일에 계신 교민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와 건너 어떤 사업상 또는 뭐 그런 경제적으로 연관 있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분위기. 그리고 섣불리 저희 취재진에게 말을 했다가 너 왜 말해라고 이렇게 좀 그렇죠. 예, 말하는 분이. 그래서 저희가 교민분들 설득을 하면서도 나중에는 노하우를 터득한 게 다른 교민분들이 없을 때, 네. 그러니까 다른 교민분들이 있으면 서로 약간 눈치를 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 계실 때 찾아가서 여쭈면 더 말씀 잘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일부 교민분들은 굉장히 저희 취지에 동감하셔서 또 적극적으로 먼저 막 알아봐 주시고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저희도 감사하는 네. 아직까지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도 감사합니다. 예, 드리고 싶을 정도로 예, 정말입니다. 근데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저희가 차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 잘 보면 무장 경찰이에요. 이게 이 기관총을 들고 있는 무장 경찰인데 이학진 우리 선배도 몇 번 당하셨지만 아까 네. 손 사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검문을 좀 당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지금 독일 베를린에서 테러가 한번 나서가지고 프랑크푸르트도 상당한 대도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큰 길목마다 이렇게 무장 경찰이 저희를 이렇게 저희뿐만 아니라 통행하는 차량들을 보고 막 이랬는데 저는 억울했던 게요. 네. 그 입국을 이제 저희가 한 2개국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비행기를 몇 번 탔는데 입국 심사 때마다 이제 제 바로 뒤에 이가혁 기자가 오고 제가 먼저 이제 심사를 받는 상황에서 저한테는 너무 많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뭐 왜 왔냐, 뭐 심지어는 여행 플랜을 한번 제시해 뭐가 있는지 나한테 보여줘봐라. 지갑 보여달라. 네, 지갑을 꺼내서 유로화가 얼마나인지 보여줘라. 이렇게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하면서 가혁이는 요 야구 모자 하나 썼다는 이유로 그냥 통과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겪으면서 참 억울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러니까 좀 학생처럼 보였다는 네. 것으로 저희끼리 해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좀 이것도 하나의 어려움이었고요, 취재 과정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은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라서 관공서들이 문을 많이 닫고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독일 검찰에도 수차례 찾아가고 이메일을 보냈지만 그 담당 그 나디아 니센 그 검사를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오래 붙어 있었다면 만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계속 좀 이동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어떤 상황이죠? 이학진 기자께서 설명해 주시면. 이거는 저희 독일에서 우리나라의 PC방 같은 데인데요. 인터넷 카페라고 하는데요. 워낙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전송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저희 시차 때문에 뉴스 그림을 맞추려면은 빨리 그림을 전송해야 되는데 속도가 안 나와서 여기도 참 어렵게 찾은 곳입니다. 네. 겨우겨우 찾아서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앞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PC방입니다. 여기서 이제 1시간 단위로 돈을 내야 되는데 저희는 전송을 빨리 하고 한 10분 만에 나오고 해서 상당히 외화를 낭비했습니다. 네. 아까운 뭐 게임이라도 한 판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또 그럴 시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PC방도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운 정말 거죠. 고마운 네. 곳이죠. 그러니까 웹하드에 올리듯이 똑같이 저희도 찍은 영상을 그런 파일로 변환해서 서울로 보내고 이게 인터넷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서 위성 이런 게 이 현장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941. 저희 보도를 몇 번 보신 분들은 뭐 이제는 아실 만한 건데요.
941km입니다. 이동 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정유라 씨 은신처가 있던 덴마크 올보르까지 고속도로로 941km죠. 이 사진도 좀 제가 왜 안경을 안 썼죠? 왜 좀 네티즌 여러분께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안개 드리면서 상황도 있었는데요. 네. 이게 저고요. 여기 보시는 분이 아마 이학진 기자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의자를 뒤로 밀고 취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죠? 이게 이제 고속도로에서? 네네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제 11시간을 총 주행을 하다가 중간에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자는 게 아니라 지쳐 쓰러진 겁니다.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쳐 쓰러진 거고. 지쳐 쓰러졌는데 좀 신기하게 코를 많이 고셔서 저는 이렇게 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약간 화가 나서 동영상도 찍어놨지만 차마 공개를 못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되게 깜깜하고 되게 무서워가지고요. 사실 둘 다 자기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되게. 맞습니다. 예, 휴게소는 휴게소인데 불빛도 거의 없고. 그리고 이게 마찬가지로 연말이다 보니까 그 간이 화장실도 이렇게 잠겨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뭐 1월 2일부터 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고 그래서 뭐 이게 좀 그 현지인들도 하셨듯이 저희도 이제 자연에 좀 이렇게 저희의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예. 그렇고요. 11시간 운전을 한 거가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처음 있는 저희도 경험이라서 여기 보시면 939km입니다. 저희가 한 4시쯤에 출발했는데 939km가 남았다는 거고 아마 초반이겠네요. 그리고 여기 8시간 51분으로 구글 맵에는 표시가 됐던 적도 있고요. 처음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둘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손 사장한테 저희가 처음에 보고를 안 드렸다는 것처럼 처음에는 사실은 좀 보안을 유지할 필요도 있었고 또 긴가민가한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독일에서 같이 계시던 그 통역분을 같이 하지 않고 덴마크 일정은 우리 둘만 하자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직접 렌터카를 빌려서 이제 운전을 해서 간 그런 일입니다. 국경을 넘어갈 때 또 긴장한 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가 사실 전 가장 긴장됐던 순간인데요. 전 국경을 일단 비행기 타고 넘어가 봤는데 이렇게 차로 국경을 넘어가는 건 사실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무서웠고 밤이라서 군인인지 경찰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입국 또 거기서도 낯선 아시아인 2명이 밤에 운전을 하고 오니까 저희는 유독 차를 세워서 아주 디테일하게 또 안을 살펴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운전자도 바로 우리 이학진 선배였는데요. 제가 운전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근데 사실 국경이라는 게 그냥 간판 하나가 있었어요. 네, 고속도로 맞습니다. 쭉 달리다가 간판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지를 하면서 차를 세우라. 그리고 가방 열고 뭐 그리고 카메라가 사실 멀리서 보면 약간 좀 무기처럼 총같이, 보이기도 해요. 까맣고 그 덩어리가 크니까 막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조금 뭐 덴마크 왜 가냐 또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물어 저희도 뭐 뉴스 취재진인데 한국에서 관련된 사건 때문에 취재를 하다가 독일에 있는 사람이 덴마크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뭐 넘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때가 새벽이어서 새벽에 동양인 2명이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니까 좀 그쪽에서도 아마 의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뻗치기입니다. 뻗치기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뻗치기는 일단 어떤 상황 대기고요. 상황 대기인데 앞에 이제 무한 상황 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제 정유라 씨가 나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린 건데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지만 정유라 씨 집을 특정하는 것은 사실 어렵진 않았어요. 네. 저희가 빨간 그 한국 그 C 전자의 밥솥, 밥솥, 그 전기 밥솥이 있었고 또 우리 이학진 기자가 차를 멀리 대놓고 직접 내려서 목격한 것이 있는데 그건 영상으로도 담기지 않아서 이학진 기자만 알 수 있는 건데 그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뻗치기를 하다가 이제 동이 살짝 트길래 다시 한번 집안을 좀 봐야겠다 해서 살짝 나갔는데 1층 말고 그 밑에 지하 반지하 정도 되는 곳에 창문이 조그맣게 있었는데요. 거길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 사람이 한 명 보이고 근데 그 이렇게 등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분명히 여자였던 것 같고 갸녀린 등선이 보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사람 실루엣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더 확신을 더 확신을 갖게 됐고 이가혁 기자한테 이거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여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정유라 씨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소한 한국인의 집은 맞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이학진 선배가 봤던 그것 때문에 더 또 확신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아까 보도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 최순실 씨의 이니셜 CS 간판이 있는 그 밴도 뭐 생각해서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놀랍게도 저희 그 정유라 씨 은신처 맞은편에 사는 그 주민한테도 또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그 집만 유독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었고, 뭔가 지하에서 무슨 뭐 문서 작업 같은 걸 하는 듯한 그 사람, 컴퓨터 작업을 하는 사람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이런 증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학진 기자가 본 그 내용과 거의 일치해서 혹시나 한국으로 뭔가 뭐 이렇게 뭘 내용을 전송하거나 이메일을 이메일이나. 보내거나 또는 뭐 변호인과 상의를 하거나 뭐 이런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저희도 현장에서 했죠. 근데 또 했는데 그런 현지 주민의 덴마크인의 증언까지 들으니까 더욱더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몇 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초콜릿인데 차에 저희가 이렇게 보관해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아직 그 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식량을 좀 사놓자. 그래서 초콜릿을 산 적이 있고, 이건 뭐죠? 제가 바나나를 먹는 모습을 이학진 기자가 찍은 거고요. 네, 혼자 먹길래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과자랑 바나나, 뭐 콜라 이런 거 좀 사놔서 그 일명 뻗치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던 그런 사진이고, 사실은 되게 지난한 시간이잖아요. 12시간을 처음에 먼저 뻗쳤는데 뭐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 사진을 찍으면서 저희는 이 사진이 어떻게 나중에 어떤 결과 이후에 이게 보일까, 뭐 정유라 씨를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그냥 허탕치고 저희끼리만 보게 되는 사진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뭐 이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저 12시간을 뻗치고 노크를 했죠. 근데 노크를 하기 전에 사실은 그 현지 주민들도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양인 2명이 그것도 12월 31일에 다 가족과 함께 할 시간에 차 안에서 웅크리고 어떤 한 집만 응시하고 있어서 그게 좀 의심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게, 근데 또 섣불리 저한테 못 오고 약간 그냥 웃으면서 거기 아시아인들 너희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를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서 물어보면서 저희는 또 오히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평소에 어땠냐, 저기 아시아인이 사는 거 아냐, 그러니까 아시아인이 굉장히 보기 드문데 저기 사는 거 맞다, 뭐 걸음 많은 아기가 있다. 근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그 키 큰 남자,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영어로, 아주 유창한 영어로 이가혁 기자가 그 주민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를 신고를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다는, 저는 그냥 그 전부터 해오던 주민 인터뷰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인터뷰 참 오래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가혁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 빨리 나가라고 그런다. 저 사람 경찰인데 우리 지금 10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은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열심히 녹화를 누르고 찍고 있었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 더 기다리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집을 보려면 길이 하나인데 왜 너네는 12시간 동안 여기 있냐라고 묻는 주민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계속 더 있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키 큰 남성이 경찰인데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왜 신고하냐면 그 사람이 B번이었어요. 경찰인데 자기 B번인데 자기 동료를 부르겠다, 뭐 그러면서 제가 계속 김미 10미닛 한 게 10분만 더 달라, 저희가 10분 안에 결정을 짓겠다, 뭐 이런 내용을 말하기도 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경찰이 왔어요. 그 사람이 10분 후에 한다 그랬는데 불렀나 봐, 경찰을.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 차를 대놓고 뻗쳤던 곳에서 한 100m 정도 더 떨어진 곳에다 차를 대고 일단 후퇴했죠.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더 이상 여기서 있으면 저희가 쫓겨나겠다고 생각을 해서 노크를 하게 됐고, 노크를 했을 때도 영상을 보셨겠지만 제가 문을 누군가 급히 닫길래 저도 약간 열면서 어떤 남성을 마주쳤어요. 그 동양인 남성, 그 한국 남성. 안녕하세요. 저 잠깐 말씀 좀 여쭐게요 하는데 문을 꽉 닫아버리고, 그때 이학진 기자는 또 워낙 문이 여러 개였기 때문에 다른 방면에서 혹시 나가지 않을까 해서 또 찍고 있었죠. 그때 이제 그래서 황급하게 이제 이가혁 기자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문은 닫혀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안을 보니까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데, 그게 참 아쉬운 게 카메라에는 담기지가 않는데요, 각도 때문에. 아기가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또 여자가 황급하게 지나다니는 발 그림자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전 참 카메라 기자로서는 그걸 담고 싶었는데 그게 그림으로는 녹화가 안 돼서 참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보고 나니까 더 이제 확신이 됐고, 그리고 나서 아, 남성 2명 이상이 있구나라는 것도 확실히 돼서, 사실은 그 전에 한국에서 어떤 말이 계속 있었냐면 정유라 씨가 보디가드랑 다닌다라는 그렇죠. 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뻗치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많이 까딱하다 둘 다 잠이 들었을 때 얘네가 와서 뭐 위협을 하지 않겠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커지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저희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너네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는 말이 저 들려고, 보디가드랑 일단 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본 남성들이 좀 건장한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조심을 하게 된 상황이었죠. 그 이후에 또 하루를 더 기다렸죠. 그러니까 12월 31일에 똑똑했는데 저희가 1월 1일 오후까지 계속해서 24시간을 노크를 한 이후에도 더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가 바로 불꽃놀이입니다. 이거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덴마크 사람들 풍습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성대하게 하는 국가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이게 거의 우리나라에선 추석만큼 연말 연시만큼 굉장히 화려하게 하는데, 저희가 있던 그 은신처 뒤로 이렇게 바단지 이게 수평선 같은 게 보이는데요. 그 뒤로 하루 종일 막 불꽃놀이를 하더라고요. 새벽 늦게까지. 예.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총소리가 나는 것처럼, 네, 펑펑 터지는 소리가, 저희는 안 그래도 긴장을 하고 이렇게 숨어 있는데 한 몇 분에 한 번씩 펑펑 소리가 나니까 깜짝깜짝 놀라면서 저희가 노이로제 걸릴 뻔했어요. 예, 정말 큰 소리로 불꽃놀이를 하더라고요. 화려하게.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니까 나중에 이곳 덴마크 사람들은 31일 밤을 이렇게 불꽃놀이를 하면서 새는 거예요. 다음날 거리를 보니까 그 폭죽 막 잔해들이 엄청 많고, 그 시에서 쫙 와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의 풍습인데, 사실 저는 좀 차 안에 있으면서 연말 31일이고 이게 좀 이렇게 연말인데 저희 차에서 이게, 물론 제가 좋아하는 선배지만 옆을 보면 이 선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가혁이는 참 12월 31일이 생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생일도 저와 함께. 생일인데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뭐 바나나 먹으면서 앞 정유라 씨가 나올까 안 나올까 긴장하고, 막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까, 막 정말 그 빠방 폭죽 소리 나고, 참 많은 심경이 복잡했고, 또 이학진 기자는 딸이 둘인데, 그 둘째 딸이 또 성탄절에 예, 저희 거의 한 6개월 가량을 저희 첫째 딸이 첫째 딸. 예, 첫째 딸이 재롱잔치 예, 재롱잔치를 준비해서 그거 아빠 꼭 오라고 했는데, 그 전전날 저희 출장 명을 받고 아쉽게 해서 그걸 녹화된 그냥 영상만 보면서, 그걸 또 한국에서 카톡으로 가족분이 보여주셔서 둘이, 남자 둘이 12월 31일에 이렇게 했구나 보면서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그런 기억이 갑자기 이게 사실 소셜 라이브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뻗치면서 본 게 이런 것들입니다. 집 주변에서 발견된 건데, 정유라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승마 벨트, 승마 용품이고요. 이것도 여성이 먹는 그 한국에서 온 약이에요. 임신, 수유부, 청소년기, 노인 등 그 빈혈약이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젊은 분들이 아마 할 것으로 보이는 그 여성 이게 스타킹 이런 것도 발견돼서, 사실은 더욱더 이곳이 정유라 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저희는 추측을 더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뻗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불꽃놀이도 접했고요. 그 후에 저희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12시간을 기다리고, 노크를 한 뒤에도 계속해서 긴장한 상태에서 이제 한 하루 더 이상을 기다리고, 다음 키워드가 바로 114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112인데요. 현지 경찰에 이제 저희가 신고를 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로서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울에 있는 선배들과도 의논을 해서 또 여러 루트를 거쳐서 신고를 저희가 의논을 해서 했고요. 신고를 한 이후에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4시간 뒤에 체포를 했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현지 경찰이 인도 뒤로 나가 있어라,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뒤에서는 근데 찍어도 된다 해서 우리 이학진 기자가 뒤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고, 어땠어요? 그때 경찰 출동했을 때 좀 느낌이? 저는 출동하기 전부터 말씀드리면요, 사실 깜짝 놀란 게 우리 이가혁 기자 영어 실력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생활 영어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보다 조금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신고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전문 용어도 필요하고 굉장히 더 고급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주 능수능란하게 마치 한국에서 경찰에 신고하듯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영어 잘하는구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잘해? 했더니 아, 선배 저 영어 교육과 출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한번 네, 포털 사이트 영어 사전을 활용했습니다. 네, 그 신고를 했어요. 네. 114에. 네. 그리고 차가 한 대 걸 줄 알았더니 잠시 후에 또 추가 병력을 요청해서 네. 그 K9이라고 이름도 참 무서운데요. K9이라는 또 수색 경찰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개를 동반한 예, 수색견을 동반한 세퍼트를 데리고 다니는 그 경찰들이 와가지고 네. 집안 마당부터 해가지고 샅샅이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안에 무기나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냐 막 이런 걸 물어볼 정도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삼엄한 경비를 하면서 안에 수색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된 판단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보디가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라는 판단이 하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정유라 씨가 저희가 있다는 걸 이제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리에서 더 이제 뻗치지 못하고 벗어난다면 분명히 그 은신처를 정리하고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뭐 증거인멸할 수도 있었고요. 뭐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고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 체포가 됐고 저에게 굉장히 경찰은 생각보다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뭐 24시간 동안 체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상부에 너네 한국 경찰과 뭐 독일에 다 연락을 해서 상부에서 명을 받아서 체포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데려가면서 상황은 종료가 됐는데 다음 날 저희가 덴마크 기자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법원에 곧 정유라 씨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24시간이 되기 전에 이 체포 상태, 구금 상태를 연장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그런 일종의 심리가 열렸는데 그 법원에서 이제 이 선배는 밖에서 기다렸고 저는 안에 있었고요. 바깥의 상황은 어땠나요? 법원 밖에는 이제 체포 소식이 이제 한국에 전해지고 나서 그 덴마크 법원 앞에는 이제 다른 방송사들이 많이 모였고요. 벌써 제가 외신 기자 그 덴마크 방송 사는 중계차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올 정도로 굉장히 북적북적거리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외신이겠죠? 그렇죠. 자기네 방송국이 온 거고. 네, 그래서 그때 참 실감을 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여기서도 큰 비중을 갖고 다뤄지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 바깥에 그 아직 미처 들어가지 못한 우리 한국 기자분들도 막 그래서 뒤늦게 도착한 취재진들은 그 중간에 아마 이가혁 기자가 저한테 선배 저 핸드폰 저 배터리 좀 갖다 주세요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그 틈을 타서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는 뒤늦게 도착한 취재진들도 몇 팀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도 법원에 일정이 있다고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아마 다른 분들도 이제 그 소식을 들어서 뭐 독일에 있는 분들이나 파리 특파원 분들 이런 분들이 뒤늦게 왔는데 아마 법원이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문을 열면서 밖에 있던 우리 카메라 선배를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들어온 기억도 나고 뭐 법원 안에서는 사실 정유라 씨가 이제 심리를 받으러 들어오는데 방청석을 딱 보면서 저랑 그때 다른 한국 기자 한 분, 처음엔 두 분만 있었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던 게요. 정유라 씨랑 이렇게 법원에서 마주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떤 심정이셨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놀라길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놀랐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그 뻗치기를 할 때 창문을 안 가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가려져 있고 그래도 막 이렇게 들춰보는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저희를 보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정유라 씨가 저를 보고 놀라는 걸 보면서 정유라 씨가 우리를 봤구나. 바깥 상황을 확인했구나. 그래서 혹시 나를 보고 저 기자가 여기 있네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생각보다 한국 기자들이 이제 막 몰려든 상황이라 놀란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참 조금 뭐 느낌이 좀 그랬죠. 그러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동시에 왜 나를 보고 놀라지?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됐죠. 많이 됐습니다. 한 25분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취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리스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를 만나든 못 만나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똑똑했는데 정유라 씨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한국 취재진이랑 좋습니다. 인터뷰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안에서 저희를 위협하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저희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사실 저희가 대처를 해야 했고 저희는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저희 선배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최선의 판단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다시 그 상황이 되더라도 이런 상황을 할 수밖에 신고를 하고 그들의 판단에 맡기고 또 그들이 취재를 허용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12시간, 24시간 이게
뭐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저희가 여건의 그 마을 주민들의 어떤 항의나 이런 걸 좀 그런 여건 하에서는 최대한 좀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지켜봤다고 저희는 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다시 돌아가도 뭐 저는 그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화여대 취재를 담당했던 입장에서 만나면 이화여대 관련해서나 또 한국 국민들이나 사실 정유라 씨 개인을 보면 무슨 마녀 사냥하듯이 그녀를 막 비난할 수는 없지만 정유라 씨라는 지금 그 사람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이고 우리 수사당국은 물론이고 독일 수사당국도 물어봐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원을 한 그 수혜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수사당국의 눈 아래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취재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뭐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 또 도와주신 교민분들이나 제보자들 그리고 아까 독일에서 한 식당에서 저희가 막 계속 뭐 꼬치꼬치 물어봤다고 했지만 저희가 굉장히 성가시게 했을 때도 웃으면서 취재에 응해주셨던 독일 교민분들한테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같이 동고동락 23일 동안 동고동락했던 얼굴 한번 안 붉히고 해줬던 우리 영상 취재 이학진 선배한테도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선배도 한번 좀 한마디 마무리 멘트를 좀 해주시죠. 예, 뭐 저도 일단 우리 이가혁 기자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도 그런 얘기가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체포가 목적이 아니고요. 저희는 정말 정유라 씨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 어떤 심정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저희가 대신해서 꼭 물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취재를 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체포라는 수단이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뭐 저희가 마치 촬영을 위해서 정유라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뭐 체포를 신고를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절대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정말로 궁금했고 꼭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말을 다 했는데 왜 막 이틀 정도를 차에서 계속 뻗쳤기 때문에 뭐 어떤 말 했냐면 그러니까 되게 낯간지러운 말씀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여기 온 건 회사에서 저희한테 돈을 주고 보낸 건 결국에는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덴마크 올보르까지 모든 분들의 눈이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저희끼리 했었는데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온 목적이 무엇이고 기사라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선배도 마찬가지고 뭐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뭐 저희 뭐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김태형 기자가 이제 앞으로 송환되는 그 과정까지를 계속해서 좀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데 계속해 지켜봐 주시고 또 오늘부터 덴마크 현지 경찰이 또 대면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쏠립니다. 네. 무슨 말씀하시려고? 아닙니다. 저는 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저희 현장 취재에서 이게 응해주신 교민분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온라인 통해서나 이렇게 응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또 쓴소리를 해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하고요. 관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쟤네들 나와서 뭐 잘했다고 여기서 이런 뭐 무용담을 얘기해라고 오늘 내용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사회부 소셜 스토리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도로는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을 또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해드렸다는 데서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또 취재 내용으로 좋은 취재 내용으로 또 이 선배와 함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부 이가혁 기자였고요. 저는 영상취재팀의 이학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